어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9,567명 발생해 5만 명에 근접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거세게 이어지는 가운데 내일부터 재택 치료는 집중 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중심으로 바뀝니다. 50대 미만의 일반 관리군 확진자들은 환자 스스로 건강 상태를 점검해야 하는데요.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재택치료 요령까지 신상엽 KMI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신규 확진자 지금 5만 명 가까이 육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의 확진자 동향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이제 확진자 수 규모를 이걸 분석을 할 때 조금 고려 사항이 있는데요. 과거에 PCR 검사로만 검사를 했을 때는 그 확진된 확진자 수의 실제 확진자는 그거 한 2배 정도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항체 검사나 이런 걸로 따졌을 때. 근데 지금은 확진자 수가 신속 항원 검사가 도입이 된 이후에 나타나는 확진자 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PCR 검사의 양성률이 뭐 30%를 넘어갔다. 오늘 10% 좀 약간 넘어갔는데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신속 항원 검사의 양성률은 뭐 과거에 한 0.78 뭐 이 정도였던 것 같고 지금 1%를 넘어가지 잘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더라도 3분의 1에서 4분의 1은 위양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러모로 봤을 때에 지금 나타나는 그런 확진자 수는 트렌드, 추이는 바라볼 수는 있는데 아마도 지금 발표되는 것보다 실제 리얼월드의 실제 확진자는 한 3배 이상일 거다라고 추정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추이를 봤을 때 추이를 볼 수는 있는데 지금 확진자 수로 지금 전체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최소한 일주일 이내에 확진자가 좀 두 배씩 정도는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달 말에는 하루 확진자 17만 명에 이를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던데 그 부분도 좀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 17만 명이라는 게 과거에 PCR 검사로만 검사를 했을 때 그런 시뮬레이션이 됐었던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항원 검사가 도입됐을 때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피크를 예상을 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그 예상보다도 지금의 확진자 수 증가 규모가 전문가들 예상을 조금씩 뛰어넘고 있어서 30만 이상까지의 그런 고민까지도 좀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이런 상황에서 일단 오늘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자가격리 기준이 완화가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해서 체계가 좀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일단 기준이 좀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자가격리자가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딱 두 그룹만 자가격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한 그룹은 3종 감염 취약 시설이라 그래서 요양시설이나 정신건강시설, 그다음에 장애인 시설에 계신 분들의 밀접 접촉자하고 그다음에 가족 중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가 아닌 동거 가족 이 두 그룹 이외에는 지금 자가격리가 사실상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확진 전에 같이 뭐 식사를 하셨던 밀접 접촉자 이런 분들 자체가 자가격리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달라지는 것 또 하나 있습니다. 내일부터 정부가 집중관리군에 대해서만 재택치료 모니터링을 시행하게 되는데 일단은 이 집중관리군의 대상이 어디까지고 또 재택치료는 앞으로 좀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글쎄 지금 아까 그 방역당국 발표를 들어보니까 지금 이 집중관리군의 기준도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사이에. 그래서 그 기존에 집중관리군은 60세 이상이시거나 50세 이상이면서 뭐 기저질환이 있거나 면역자들이 다 집중관리군이라고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오늘 발표하는 걸 보니까 60세 이상과 50세 이상에서는 그 팍스로비드 같은 그 치료를 하시는 분들 중에 지자체장에 허가하신 분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50대에서도 전부 다 일반관리군으로 구분이 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60대 미만 코로나19 확진자는 이제 직접 관리를 해야 하는 건데 일반 관리군은 그러면 좀 어떻게 치료를 받게 되는 건지 이 부분 좀 상세하게 짚어주시죠. 뭐 사실상 일반 관리군에 속하는 대부분들은 뭐 치료라기보다는 집에서 요양을 하셔도 대부분은 다 좋아지시는 분들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좀 안 좋아지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3가지 경로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는 동네 병의원에 그런 전화 같은 비대면 진료를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뭐 야간이나 이런 시기에는 상담센터들이 지역마다 좀 개설이 돼서 그런 상담을 받아주시는 그런 상황이 있고 또 하나는 정말 뭐 상황에 따라서는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외래 진료센터도 가실 수는 있는데 이건 좀 과정이 좀 번거로울 것 같고요. 하여튼 3가지 경로로 그렇게 진료를 받게 됩니다.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나 보죠.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대면 진료를 볼 수 있는 외래
진료센터들이 각 지역마다 뭐 수도권 중심으로 좀 있습니다. 그런 네. 경우는 그 뭐 직접 가실 수 있는 건 아닐 거, 그 이제 보건소나 이런 곳에 연락을 하신 다음에 예. 그 가셔가지고 거기는 이제 뭐 그 방호 시설이 다 잘 돼 있는 음압 시설이 돼 있는 그런 진료를 보실 수 있는 곳이라서 그런 진료까지도 이제 보실 수는 있는 것 같은데 보통은 비대면과 이제 상담센터 이용을 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반 관리군은. 의료 체계 여력상 일단은 재택치료 방향으로 가긴 해야 하는데 일반 관리군 같은 경우에 이제 스스로 재택치료를 할 때 좀 유의해야 할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글쎄 이제 결국 그 이제 뭐 그 관련해서 이제 그 비대면 진료를 하기 위해서도 뭐 비대면 진료라는 게 그 의료진에 의해서 무슨 뭐 목을 본다거나 청진을 한다거나 이런 진찰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이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예. 아프다고만 해서 이게 진료를 받기는 어려우시거든요. 네. 그래서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체온이 올라갔는지를 확인하는 체온계나 정말로 이제 호흡기 질환이나 이런 분들이 있었던 분들은 이 산소 포화도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게 되는데 좀 일반 관리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키트가 지금 제공이 되지는 않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최소한 체온계 정도는 좀 갖고 계시다가 38도 이상의 열이 나고 몸 상태가 안 좋아진다고 했을 때 이제 그런 진료를 받으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혹시 이제 그 60세 미만이더라도 이제 뭐 이런 기저질환이 있어서 호흡 쪽에 문제가 있거나 예. 아니면 이제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시고 있거나 예. 아니면 또 이제 임산부들도 또 상당히 위험군 중에 하나인데 이런 분들은 사실은 이제 숨이 차거나 그런 상황들이 생겼을 때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 산소 포화도 측정기 같은 경우도 뭐 혹시 가능하시다면 구입을 해서 구비를 하고 계셔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산소 포화도 측정기 말인데 일단 재택치료 키트가 집중관리군에만 제공이 되다 보니까 일반 관리군 분들도 일단 이거 갖춰놔야 하는 건지 필수적으로 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은 뭐 필요가 없으시겠지만 체온계 정도는 사실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산소 포화도 관리 측정기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지만 이제 평소에 호흡기 질환이 있었던 분들 예, 예.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50세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데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그리고 임산부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필요가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측정을 했는데 이제 발열 같은 경우는 38도 이상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고요. 예. 산소 포화도 측정을 했을 때는 95 미만이면 사실 이건 의료진 상담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90 아래라 그러면 사실 의료진 연결이 안 된다 그러면 119 불러서 병원 진료를 받으셔야 되는 그런 수치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산소 포화도 측정기라는 것도 조금 생소하기도 하고요.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가 따로 구매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한데 구매 경로는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일본 그 뭐 체온계도 그렇고 뭐 산소 포화도 측정기도 그렇고 사실 뭐 인터넷으로도 쉽게 구매를 하실 수가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예. 예. 이 기존 뭐 의료기상에 이런 데서 구매를 하실 수 있는데 뭐 최근 들어서 좀 이렇게 구하기가 쉽지는 좀 않은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예. 직접 관리를 하는 확진자의 경우 이 부분도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약품 구매 그리고 1인 가구 생각해 보면 당장 생필품도 좀 조달을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좀 어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뭐 생필품이야 뭐 인터넷으로 뭐 구매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의약품이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얘기가 되기로는 보건소에 연락을 하면 보건소에서 그 상황을 듣고 이제 약국으로 처방전을 보내서 약국에서 이제 그런 1인 가구에 계신 분에게 약품을 이렇게 전달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뭐 진행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사실 이런 것들이 사실 원활치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상황이 좀 안 좋은 그런 1인 가구에 계신 분들은 집에 재택 치료보다는 생활치료센터로 좀 이동을 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시는 게 좀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이제 직접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증상이 심해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생님 말씀드렸지만 뭐 증상이라는 게 이제 그 일반적인 호흡기 증상이나 뭐 발열 같은 것들이 굉장히 흔하긴 한데 이제 38도 이상 발열이 나면서 몸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 진료가 1차적으로는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산소 포화도 측정기를 갖고 계시는 그런 60세 이상의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산소 포화도 측정을 했을 때에 평소보다 낮게 나오는 갑자기 떨어지거나 하여튼 95 아래 정도로 계속 낮게 나오는 상태가 유지가 된다 그러면 한 번쯤은 진료 요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백신 4차 접종 계획에 대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좀 어떻게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그래서 뭐 4차 백신 접종 같은 경우는 뭐 이스라엘에서 일부 시행을 해서 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라고 뭐 이렇게 결과는 나온 것 같은데요. 뭐 하더라도 뭐 정말로 이제 요양시설에 계신 분이나 아주 고령층에 대해서 이제 고려는 해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지금의 이제 만들어져 있는 기존의 백신이 우한 균주로 만들어진 거라서 효과가 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예. 4차 백신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좀 기존 백신보다는 가능하다 그러면 오미크론에 지금 맞춤형으로 효과가 좀 뛰어난 백신으로 진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예. 사실은 이 4차 접종이 파이널 샷이라고 불리기도 하던데 이제 네 번째 맞으면 정말 파이널 말 그대로 더 이상 맞지 않아도 되는 건지 이것도 굉장히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4차 백신 접종이 지금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파이널 샷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렇습니까? 결국은 이제 독감처럼 풍토병화 되더라도 뭐 유행하는 그런 상황에서 독감과 같이 뭐 1년에 한 번이 될지 뭐 이런 식의 접종이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N차 접종에 대해서 이제 풍토병 전환된다는 가정하에 어느 정도 각오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7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 7가지 종류 중에서 4가지 종류는 감기 바이러스로 동화가 된 상태고요. 나머지 3개가 사스, 메르스, 코로나19거든요. 예. 근데 사스는 종식이 돼서 사라진 상태고 그 메르스는 지금 중동에서 풍토병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위세를 떨치지 못하고 있죠. 근데 이제 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지금 특징이 사실 독감과 비슷하게 그 무증상기의 감염력이 있어서 종식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 독감과 비슷한 형태로 남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풍토병이 되더라도. 예. 그렇다 그러면 독감과 관리 필요한 상황에서 고위험군에게 백신 접종을 하면서 그런 그 유행을 통제하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직은 좀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코로나 바이러스 종류 중에 지금 반절 정도 되나요? 그 정도가 감기로 동화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동화됐다라는 게 치명률과 감염률이 감기 수준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그냥 감기 바이러스입니다. 아, 코로나 그렇게- 바이러스 중 7개 중에 4개는 아, 그냥 그렇군요. 감기만 일으킵니다. 그렇군요. 중증 질환은 안 일으키고요. 아, 처음에 어떻게 예. 변화된 게 그게 아니라 이제 처음부터. 몇억 년 전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네. 모르겠지만 그 7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4개는 완전 감기가 됐고 네. 나머지 3개가 지금 아직 이제 이렇게 남아 있는. 알겠습니다. 앞서 풍토병이라는 이제 표현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를 보니까 4억 명을 넘어선 상황이거든요. 네. 이 정도 수치라면 이제 감염병 기준으로 봤을 때 풍토병으로 굳어진 단계에 들어섰다고 저희가 바라봐도 되는 건지 아니면 좀 아직은 섣부른 판단인 겁니까? 확진자 수가 아무리 많아지더라도 그걸 풍토병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얼만큼 오래 지속되느냐, 어떤 중증도를 갖고 지속되느냐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예.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감염됐다고 풍토병화 됐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군요. 모든 사람이 감염되고 나서 종식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특징을 고려했을 때는 종식보다는 앞으로 계속 그 명맥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풍토병으로 굳어졌다라는 기준은 뭐 감염력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치명률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풍토병이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도 계속된다라는 의미거든요. 아, 지금 독감이 지금 굉장히 오래된 병이지만 매년 유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예. 그런 식으로 없어지지 않고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으로 이제 유지가 된다라는 건데 지금과 같은 전 세계 팬데믹이 돼서 뭐 의료 시스템 부활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그런 이제 통제가 가능한 정도로 일상생활화되는 그런 풍토병이 되기를 저희가 그 좀 바라고 있고 그렇게 관리하려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내용도 짚어보죠. WHO가 이른바 스텔스 오미크론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고 좀 전망을 했는데 일단 전염력이 기존 오미크론보다 높은 것은 알겠고 치명률은 어떻습니까? 스텔스 오미크론은 그냥 오미크론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4촌쯤 되는데 오미크론보다 이제 스텔스 오미크론 그 한 유전자가 한 30개 정도 차이가 나는데 예. 전파력은 높이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치명률이 더 높아진다라는 보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스텔스 오미크론 유행에 의해서 유행의 기간이 좀 길어질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인 큰 차이가 나지는 않을까 이제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상혁 KMI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